2063년 미래 인류는 기술적으로 크게 발전했고 우리의 여주인공 아리에스는 다음날 5일간의 우주 캠프를 떠날 예정이지만 덜렁대고 잘 잊어버리는 성격 탓에 엄마는 그녀에게 온갖 당부를 하고 또 물었다. 혹시 빠뜨린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다음날 그녀는 우주항에 도착했고 들떠있던 중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여행 가방이 그만 터져버렸다. 걱정되고 무서웠다고 했다. 처음 우주에 나가는 거라 그랬지만 점점 모든 게 즐거워졌다고 한다. 할머니는 그녀가 조심하길 바랐는데 보기에도 덜렁대 보였기 때문이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리에스는 소매치기에게 가방을 빼앗겼고 한 청년이 뛰쳐나와 소매치기를 뒤쫓았다. 그가 탈 것을 타고 도망쳤음에도 청년은 그를 따라잡아 무중력 신발을 이용해 날아가 발차기를 날렸다. 그 후 청년은 아리에스의 가방을 되찾아 주었다. 경찰 로봇이 뒤이어 도착해 그 청년을 폭행범으로 간주하고 체포해 갔다. 캠프 참가자들은 이때 집합 장소에 모여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모두가 다 모였지만 아직 몇 명이 오지 않아 출발할 수 없었다. 그때 아리에스가 도착했고 담당자는 그녀의 이름과 반을 물었다. 설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맥파행성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선생님이 8명을 그곳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면 그들은 캠프를 할 것이다. 그곳에서 5일간 캠프를 한 뒤 우주선이 데리러 올 것이다. 그리고 푸니시아라는 이 아이는 금발머리 키토리의 여동생으로 특별 임무로 그룹과 함께 갈 것이다. 푸니시아는 낯을 가리지만 인형이 있어서 그 아이가 좀 더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아직 한 명이 더 있었지만 이렇게 늦었으니 두고 가야 할 것 같았다. 갑자기 아까 아리에스를 도와주었던 청년이 도착했다. 그는 오해를 풀었고 팀의 마지막 멤버이기도 했다. 그는 카나타로 이 그룹의 리더였지만 리더는 선출해야 하는데 그는 자진해서 나선 것이었다. 다들 그가 늦게 온 주제에 잘난 척을 하니 누가 그를 리더로 보겠냐며 투덜댔다. 잠깐 여러분 혹시 소식 들으셨나요? 게임 제작사 호요버스에서 신작 게임 젤레스 존제로의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답니다. 그 게임은 바로 젤레스 존제로입니다. 도시 판타지 장르와 액션 RPG 요소를 결합한 게임으로 호요버스 게임이니 당연히 재밌겠죠? 훌륭한 그래픽과 게임 플레이부터 음악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고 특히 한국어를 지원하여 게이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게임은 PC 플레이스테이션 5, 안드로이드 및 iOS와 같은 플랫폼에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전 예약자 수가 4천만 명을 넘었다는 것은 전 세계 게이머들이 이 대작을 얼마나 기대하는지 보여줍니다. 젤레스 존제로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가상 미래를 배경으로 하며 할로우라는 미지의 차원에서 에테르라는 존재들이 인간 세계로 넘어왔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문명을 파괴하고 인류를 거의 전멸시켰지만 한 무리의 생존자들이 침략자들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한 요새인 뉴에리두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바로 그들의 기술과 자원을 이용해서 말이죠. 우리는 전설적인 프록시가 되어 이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젤레스 존제로는 만족스러운 전투감, 독특한 아트 스타일, 활기차고 매력적인 사운드, 그리고 매우 매력적인 패링 시스템과 빠른 게임 템포를 제공합니다. 게임의 독특한 스토리텔링 방식은 만화 2D, 애니메이션 대화, 3D 애니메이션을 혼합하여 플레이어에게 생생한 도시 경험을 제공합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죠? 젤레스 존제로는 매우 아름다운 디자인과 멋진 스킬을 가진 많은 5성 캐릭터들과 함께 출시되어 우리가 가차를 시작하고 수집할 수 있게 합니다. 첫 번째는 빅토리아 하우스키핑의 멤버인 엘렌 조입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특징적인 메이드 복장을 하고 있으며 효율적이고 시간을 잘 지키는 업무 스타일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게임 최초의 한정 5성 얼음 속성 딜러 캐릭터로 필드에 머무르며 매우 인상적인 얼음 속성 피해를 입히는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나는 도시 질서부의 형사 수사 과장직을 맡고 있는 경찰관입니다. 그녀는 주력 물리, 속성 딜러 캐릭터로 폭발적인 피해를 입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 여러분을 매료시킬 것입니다. 라이카는 빅토리아 하우스키핑의 집사로 신사적이고 이성적이며 현명하고 충성심이 강하지만 위험에 직면하면 야생적인 본성을 드러냅니다. 피해를 입히고 연쇄 콤보를 만들게 하는 것이 그의 강점입니다. 참 처음 게임을 다운로드하면
캐릭터 육성에 필요한 귀중한 자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원본 필름 20개 부품 5개 대리인, 코린, 그리고 3만 데니를 포함해서요. 젤레스 존제로의 초기 체험을 완료하면 무료로 100회 뽑기와 80개의 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혜택으로 최대 180회 뽑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며 A급 대리인과 전용 무기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젤레스 존제로 베트남의 특별 오프라인 이벤트 뉴에리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가 하노이 이온몰 하동에서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호치민 바남몰에서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열립니다. 여러분, 흥미진진하고 기대되지 않나요? 그렇다면 뭘 망설이시나요? 어서 게임을 다운로드하세요. 링크는 댓글과 설명란에 남겨두겠습니다. 이제 영상으로 돌아가죠. 그들은 우주선에 탑승하고 우주복으로 갈아입은 뒤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아리에스는 키토리가 여동생을 전혀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조종실에서 카나타는 여전히 리더 자리에 지원했지만 단호하게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리에스는 키토리와 친해지려 했지만 그녀는 누구와도 친해지고 싶어하지 않는 타입이었습니다. 우주선은 그 후 이륙하여 워프에 들어갔습니다. 도착하기 전까지 4시간의 자유시간이 있었죠. 카나타는 낡은 사진을 꺼내 옛 스승님을 떠올렸습니다. 그 스승님은 그에게 우주탐험을 권유했지만 당시 그는 운동선수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요. 하지만 스승님은 여전히 그가 우주탐험가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카나타는 아리에스와 다시 마주쳤고 그녀에게 냉동교를 받으며 도움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왜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지 물었고 그것은 그가 탐험가가 되겠다는 꿈이 있기 때문이며 리더가 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고 했습니다. 스승님이 그에게 그 꿈을 심어주셨지만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는 스승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이후 맥파에 도착했고 착륙한 후 선생님은 그들을 그곳에 남겨두고 5일 후에 돌아와 데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카나타가 다시 앞장서서 이끌었고 갑자기 그의 중력 신발이 고장났습니다. 그 후 그룹은 블랙홀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했고 보라색 머리의 청년 루카가 다가가 만져보다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 모두를 공황 상태에 빠뜨려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씩 차례로 빨려 들어갔고 카나타도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그곳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후 과거에 그의 그룹이 사고를 당했을 때를 꿈꿨습니다. 그의 스승님은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발을 헛디뎌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모두가 우주 공간에 떠 있었습니다. 통신은 여전히 연결되었지만 학교로 메시지를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피할 곳을 찾아야 했고 루카가 근처에 우주선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카나타는 모두에게 추진장치를 사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주선 쪽으로 가기 위해서요. 그는 모두에게 가장 가까운 짐을 회수하고 우주선으로 향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 모두가 우주선에 모였습니다. 이 우주선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았고 연료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카나타는 인원이 다 있는지 다시 확인했고 한 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리에스가 아직 바깥에 있었고 그녀는 꽤 멀리 있었습니다. 카나타는 나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싫어했기 때문이죠. 그는 보호복에 밧줄을 걸고 그가 그녀를 잡으면 모두에게 끌어당겨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우주선을 떠나 아리에스가 있는 곳까지 가기 위해 추진장치의 연료를 최대한 활용해야 했습니다. 흰머리의 친구 잭이 5초에 한 번씩 누르고 방향을 정확히 조준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리에스는 이때 정신을 차리고 공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카나타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있는 곳까지 날아갔지만 밧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리에스에게 닿기 위해 밧줄을 풀었습니다. 그 후 그는 그녀를 안고 남은 추진장치를 사용한 뒤 나머지는 관성에 맡겼습니다. 그는 성공적으로 우주선으로 돌아왔지만 검은 옷의 청년, 울가가 그가 궤도를 벗어나 우주선에 닿지 못할 것이라고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다시 걱정하기 시작했고 키토리는 아리에스가 자신과 친구가 되고 싶어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 광경을 본 잭이 아이디어를 냈고 울가가 자신의 연료를 조금 사용해
나가서 카나타와 아리에스를 받쳐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함께 인간사슬을 만들어 3명 모두를 우주선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아리에스는 이후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모두에게 목숨을 비쳤기 때문이지만 아무도 공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모두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 했지만 잭은 구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행성은 그들의 고향에서 5,000광년이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맥파 행성은 겨우 9광년 거리인데도 가는데 5일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그 블랙홀이 그들을 그렇게 멀리 데려다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 블랙홀을 찾는다 해도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루카는 이것이 시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시험 말이죠. 하지만 그때 카나타가 모두에게 헬멧을 쓰라고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죽었을 수도 있었고 선생님들은 감히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면한 문제는 그들이 우주선을 조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곳은 그저 그들을 위한 쇳덩이 관에 불과했습니다. 키토리는 잭이 우주선 조종 면허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천재라서 일찍 면허를 딴 것이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이 우주선이 진공 연료를 모아서 아직 날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지금 문제는 3개월 안에 돌아갈 수 있어도 식량이 3일치밖에 없다는 거야. 최대한 버텨도 20일이 고작이지. 아리에스는 그냥 절망해버리자고 하고 잭 같은 천재도 결국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어. 카나타가 둘의 싸움을 말렸지. 지금 싸워봤자 아무 소용없으니까 카나타는 모두를 격려하며 자신이 예전에 산에서 한조의 선생님과 조난당했던 이야기를 했어. 선생님은 학생 한 명을 구하려다 사고로 돌아가셨고 남은 일행은 일주일 동안 생존해야 했는데 기적적으로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고 해. 서로 격려하며 힘을 냈기 때문이지. 아리에스가 카나타의 말에 힘을 보탰고 그녀 덕분에 모두가 다시 단결하게 됐어. 다들 이제야 서로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했지. 우리가 유일하게 몰랐던 두 사람도 소개했어. 그 금발 청년은 샤를스, 수줍음 많은 안경 쓴 친구는 유나야. 아리에스도 후니시아의 말을 듣고 팀에 어울리기로 했지. 카나타는 문득 돌아갈 방법을 떠올렸어. 바로 음식과 물이 있는 행성에 들러 보급을 받는 거지. 이동할 때마다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잭이 바로 항로를 짜기 시작했고 5개의 행성에 들르는 경로를 성공적으로 그려냈어.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말이야. 모두 자리에 앉았지. 카나타는 더 이상 아무도 반대하지 않아서 선장석에 앉게 됐어. 막 출발하려는데 아리에스가 우주선에 이름을 붙여주자고 했어. 카나타는 우주선의 구호를 보고 이 배의 이름을 아스트라오라고 정했고 아스트라오의 여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됐어. 단 3일 만에 첫 번째 행성에 도착했지. 이곳에서 그들은 다음 20일치의 식량을 구해야 해. 착륙할 때 일행은 좀 지나치게 들떠 있었어. 모두 신나 있었는데 갑자기 용의 울음소리가 들렸지. 카나타는 그게 위험한지 아닌지 몰랐지만 그래도 한 마리 잡아서 고기로 만들고 싶어 했어. 근데 보통 그런 말을 하는 녀석들이 제일 먼저 죽더라. 그 후 아리에스가 윤화의 기운을 북돋워주려고 겁을 줬는데 모두의 헬멧이 연결되어 있어서 결국 모두를 놀라게 한 셈이 됐지. 잭이 그녀의 통신 시스템을 고쳐줬고 카나타는 그 후 팀을 셋으로 나눴어. 2명은 배에 남고 2명은 식수를 찾으러 나머지는 식량을 찾으러 가는 거야. 하지만 식량을 어떻게 구할지에 대해 카나타는 주로 식물을 채집하고 붉은색 식물은 피하라고 했어. 하지만 숲에 가보니 온통 붉은색이라 뭘 주어야 할지 알 수 없었지. 다행히 샤를스가 생물학자라서 어떤 식물이 좋은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었어. 카나타는 일단 다 죽고 돌아가서 고르자고 했지. 키토리는 용들을 걱정했지만 이곳에는 착륙할 수 없을 거야. 그녀는 숲속 생물들에게 겁을 먹었지만 개들은 꽤 온순해서 사람들 몸에 잔뜩 달라붙었지. 카나타와 루카는 무기 같은 것을 발견했어. 아리에스는 트램펄린 같은 식물을 발견해서 다들 올라가 잠시 놀았지. 키토리는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서 채집하러 갔다가 이상한 식물을 잡았는데 그게 그녀를 끌어올리더니 낙하산처럼 펴졌어. 카나타는 이곳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지. 온통 새로운 것들 뿐이었거든. 그들은 다시 식량을 찾기로 하고 함께 돌아갔어. 배에서는 잭이 무언가를 발견했고 카나타 일행은 충분히 채집했는데 또다시 그 구체를 마주쳐서 무작정 달렸지만 아무도 나가는 길을 기억하지 못했어. 아리에스가 길을 기억해내서 모두를
숲 밖으로 이끌었지. 그들이 숲을 빠져나오자 구체도 사라졌어. 배로 돌아와서 카나타는 그게 자신들을 맥파로 돌려보낼 수 없다고 말했어. 핵이 새까만 색이었기 때문이지. 카나타는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기 위해 일단 먹기로 했어. 그는 눈앞의 문제부터 해결하고 싶어서 모두에게 일단 먹으라고 했지. 키토리는 그가 선장이면서 아무 쓸모도 없다고 했어. 카나타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고 키토리가 용을 사냥해보라고 도발하자 바로 가기로 결심했지. 잭은 키토리가 또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어. 그 성격 때문에 얼마나 많은 친구를 잃었는지 몰라 하지만 키토리는 자신에겐 친구도 필요 없고 여동생도 없다며 가버렸지. 그 후 일행은 키토리를 찾아야 했어. 잭은 키토리가 예전부터 저랬다고 말해줬지. 그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어머니는 항상 바쁘셨어. 키토리 곁에 있어준 건 하인들 뿐이라. 그녀는 이기적인 성격을 갖게 됐지. 그러던 어느 날 키토리의 어머니가 후니시아를 입양했고 그녀는 이 의붓 여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키토리를 찾지 못했는데 이번엔 후니시아가 사라졌어. 그녀는 그 트램폴린 식물 위에 갇혀 있었지. 갑자기 식물들이 하늘 높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어. 키토리도 걱정돼서 달려나왔지. 후니시아가 높은 곳에 갇혀서 내려올 수가 없었어. 게다가 용까지 날아와 그녀를 노렸지. 그래서 카나타가 저편에서 달려와 도우려고 했어. 그는 바위 절벽에서 그 트램펄린 식물 쪽으로 뛰어내렸어. 아주 멀었지만 그 식물까지 뛰어넘는 데 성공했지. 하지만 서둘러야 했어. 후니시아가 용에게 붙잡혔거든. 제때 도착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있던 루카의 창을 발견하고 그걸 집어 용에게 던졌어. 용은 추락하면서 후니시아를 식물 위에 떨어뜨렸어. 그 후 그도 지친 몸으로 뛰어넘다가 발을 헛디뎠지. 다행히 키토리가 재빨리 그 낙하산 식물들을 띄워 카나타를 받쳐줬어. 그는 그 낙하산을 이용해 후니시아와 함께 땅으로 돌아왔지. 키토리는 달려가 여동생을 껴안고 사과했어. 후니시아도 잘못이 있었어. 그저 키토리처럼 별 모양 꽃을 머리에 꽂고 싶었을 뿐이거든. 그녀는 그 후 카나타에게 심한 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어. 그녀는 그동안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했지. 단지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잭은 이제부터 솔직하게 친구를 사귀라고 했어. 모두 카나타의 운동 능력을 칭찬했지만 그는 겸손해했지. 그는 예전에 세계적인 운동선수였던 아버지에게 훈련을 받았지만 아버지는 은퇴하셔야 했어. 아버지는 자신의 꿈을 그에게 강요해서 도망쳤고 선생님께 우주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았어. 그러다 사고가 났고 그는 더 강해져야겠다고 결심하고 다시 아버지께 훈련을 부탁드렸지. 지금도 그는 자신이 선장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모두 그에게 맡겼어. 어떤 상황에서든 가장 과감한 결정을 내릴 배짱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는 모두에게 고마워하며 이 사냥감을 함께 배로 옮기자고 했지. 그날 밤 그들은 여정 중 첫 고기 파티를 했어. 잭도 막 어떤 식물이 먹을 수 있고 없는지 판별하는 기계를 만들었지. 이걸로 채집 속도가 더 빨라질 거야. 아리에스는 이 일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 그녀는 이제 일행이 서로 더 친해졌다고 느꼈지. 그날 밤 잭이 카나타에게 통신 시스템이 누군가에 의해 끊겼다고 말했어. 그것도 아주 최근에 말이지. 분명 배 안에 배신자가 있는 거야. 그 후 카나타는 배신자가 있다는 생각에 잠겼어. 그는 모두를 관찰해보기로 했지. 첫 번째는 아리에스. 그녀는 거의 항상 그와 함께 있어서 범인일 가능성은 낮았어. 샤를스가 자기가 새로 만든 요리를 둘에게 맛보여줬지. 샤를스는 잘생기고 모든 면에서 뛰어나서 카나타가 좀 질투하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범인일 가능성은 낮았지. 잭은 더더욱. 아니야. 그는 그 후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러 갔어. 루카가 후니시아에게 별 모양 꽃으로 머리핀을 만들어주는 걸 봤지. 후니시아는 겨우 10살이라 절대 아니고 루카는 기술에 능숙해서 가능성이 있어. 그때 키토리가 유나를 진찰하며 그렇게 계속 사과하지 말라고 했어. 키토리는 배의 의사라고 할 수 있고 불평은 많지만 범인은 아니지. 유나는 조용하고 무해해 보이지만 아주 비밀스러워. 울가는 갑자기 창고에서 가방을 들고 나왔어. 그도 꽤 비밀스럽고 팀에 어울리려 하지 않지. 24일째가 되었고 일행은 다음 행성에 도착할 수 있게 됐어. 잭이 모두에게 말하러 갔을 때 그들은 아리에스와 후니시아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
아리에스가 학교에 전학 온 날이 바로 후니시아가 입양된 날이었어. 입양되기 전날 밤 후니시아는 자신이 이 비호조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 카나타는 후니시아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함께 죽도록 계획된 것이라고 생각했지. 즉, 아리에스의 전학과 후니시아의 입양에는 목적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후니시아가 본 남자는 아마 학교의 고위 관계자일 거야. 아리에스의 아버지는 교감인데 그가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이 딸을 부끄러워한다는 것만은 확실했지. 그 후 카나타는 통신 장비가 누군가에 의해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기로 했어. 모두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아무도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없었으니까 키토리가 또 일을 크게 만들었지만 아리에스의 배고픔이 모두를 자리에 앉아 간식을 먹으며 차분히 이야기하게 만들었지. 키토리도 심하게 말한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 컨대 지금 그들이 이곳에 버려진 것은 미리 계획된 일이라는 거지. 하지만 배신자가 있다면 이건 그 배신자도 죽을 각오를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야. 아무도 그 이유나 원인은 모르지만 그게 그들이 가진 유일한 답이었어. 게다가 지금 결론을 내리기엔 정보가 너무 부족했지. 하지만 범인이 죽을 각오를 했다면 위험한 일은 계속될 거야. 갑자기 우주선에 문제가 생겼어. 선체에 구멍이 뚫렸지. 급수 시스템이 고장났고 전기도 나갔어. 전기가 다시 들어오자 중력 시스템이 무력화됐지. 카나타는 모두에게 진정하라고 했고 원인은 운석과 충돌해서 배에 구멍이 난 거였어. 잭은 중력을 고치러 갔고 루카는 이 구멍을 막는 임무를 맡았지. 루카는 유나에게 공구 가방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녀는 추진장치 조작에 익숙하지 않아서 샤를스가 대신 가져다 줬어. 거기에 접착제를 조금 쏘자 구멍이 막혔어. 하지만 잭이 연락해서 중력장치는 고칠 수 있지만 전기는 좀 힘들다고 했지. 이쪽도 구멍이 뚫렸거든. 이제 착륙하려면 중력을 고쳐야 해. 하지만 문제는 우주선이 이미 이 행성의 대기권에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빨리 중력을 고치지 못하면 우주선 전체가 박살나고 그들도 끝장이지. 잭은 계산해봤어. 수리할 시간은 몇 분? 아리에스가 예비 전원을 찾아 중력실에 케이블을 연결하면 고칠 수 있다. 울가가 케이블을 찾았다. 저장실에 있던 케이블이라 바로 달려갔다. 유나는 갑자기 물에 맞아 사례가 들려 키토리가 먼저 도와야 했다. 모두와 함께 배를 수리하러 가기 전에 말이다. 케이블은 금세 연결됐고 구멍도 막혔다. 카나타는 케이블을 가지고 중력실에 도착해 다시 연결했지만 재가동하자 생물체 하나가 배 안으로 들어와 안전장치가 작동했다. 아리에스가 들어와 접착총을 빌려 그 새에게 쐈다. 새가 접착제에 붙자마자 중력이 다시 활성화되었고 그 덕분에 잭은 우주선 착륙에 성공했다. 모두 아리에스의 명사수 솜씨를 칭찬했지만 그녀는 그대로 방으로 돌아가 버렸다. 그에게 총이 있다면 천하무적일 테지만 총은 100년 전에 폐지되었다. 하지만 울가가 창고에서 찾은 것은 진짜 총이었다. 그 사건 이후 일행은 두 번째 행성에 무사히 착륙했다. 잭은 실수로 확인도 안 하고 욕실에 들어갔다가 키토리를 봤지만 아주 침착했다. 옛날에 그는 늘 보던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옛날과 지금은 다르다. 카나타는 자신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들은 배신자에 대해 더는 걱정하지 않는 듯했다. 배신자 역시 방금 전 사건에서 그들이 살아남도록 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카나타는 지금은 걱정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배신자를 찾는 행위도 금지했고 그 후 일행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행성에 상륙했다. 카나타는 모두가 즐겁게 지내길 바랐다. 이것도 절반은 캠핑 같은 거니까. 그 후 일행은 다시 흩어져 식량을 찾으러 갔다. 카나타 팀은 야생초 몇 개를 찾아 스캐너로 확인하니 먹을 수 있었다. 먹어보니 아주 맛있어서 모두 이것을 따가기로 결정했다. 한편 샤를스 쪽은 물을 찾으러 갔는데 이 선인장 안에 물이 가득했다. 푸니시아는 계속해서 유나에게 쓸모없다고 말했고 그 때문에 유나는 더욱 위축되었다. 그 후 일행은 이 커다란 나무에 이끼가 잔뜩 낀 것을 발견했고 그 아래에는 초식동물의 사체가 있었다. 이빨을 보니 알 수 있었다. 샤를스는 육식동물도 있을 거라고 의심했다. 갑자기 키토리에게 짐승 한 마리가 다가왔다. 순해 보였고 그녀가 올라탈 수 있도록 머리를 숙여주기까지 했다. 일행은 이 타조 같은 동물들을 이용해
물이 든 선인장을 배로 옮겼다. 돌아오는 길에 모두 고약한 냄새를 맡았다. 카나타는 키토리에게서 나는 냄새라고 했다가 걷어차였다. 그들은 냄새가 분홍색 식물에서 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 식물은 금방상에서 저장용으로 부적합했다. 타조들도 그들의 음식을 먹지 않았다. 당장은 식량이 부족해서 더 구해야만 했다. 루카는 유나가 덩치가 커서 음식을 많이 먹을 거라고 농담했고 그 말에 그녀는 더욱 위축됐다. 다음 날 일행은 다시 식량을 찾으러 나섰지만 아리에스가 갑자기 유나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너무 상처받아 이 행성에 남겠다고 했다. 그리고 모두에게 찾지 말라고 했다. 일행은 흩어져서 찾았고 루카와 울가는 자기들 때문에 유나가 떠났다고 생각했다. 이때 유나는 학교 연극에서 주연을 맡았던 때를 떠올렸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 때문에 그녀는 소심해졌다. 어머니는 그녀가 하는 일을 한 번도 지지해주지 않았고 심지어 배역을 그만두게 했다. 어머니는 그녀가 아무 쓸모도 없다고 생각해서 눈에 띄려고 애쓰지 말라고 했다. 카나타가 그녀를 따라잡자 그녀는 다시 도망치며 그를 밀쳤다. 카나타는 통신장치로 대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그녀의 안경이 그냥 액세서리일 뿐 시력이 나쁜 게 아니란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카락이 눈을 찌르지 않게 하려고 안경을 썼을 뿐이다. 그녀는 항상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덩치만 크고 쓸모없는 아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눈에 띄지 않게 자랐기 때문에 그저 투명 인간이 되기를 바랐다. 그동안 샤를스 일행은 그 커다란 나무가 포자를 퍼뜨리기 시작하는 것을 봤다. 동물들이 죽은 것도 이 냄새 때문이었다. 카나타도 독에 중독된 타조를 봤고 유나가 찾은 어떤 식물을 먹이자 그 타조는 갑자기 회복되었다. 그는 샤를스에게서 소식을 듣고 달려가 모두를 배로 데려왔다. 그와 유나, 키토리만 괜찮았다. 카나타는 배의 유일한 의사인 키토리에게 치료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잭과 샤를스는 생태계의 균형을 위해 분명 해독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유나는 타조에게 먹였던 식물이 그 동나무 근처에서만 자란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카나타는 해독제를 찾기 위해 땅을 파기로 했다. 하지만 나무로 달려가 파보니 타조들의 발자국만 보였다. 그는 중독되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헬멧을 벗고 독을 들이마셨다. 유나도 키토리가 감염된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카나타가 돌아올 때까지 모두가 버티도록 돕기 위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카나타에게 자신의 꿈이 가수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유나가 노래하는 동안 카나타는 해독제를 보았다. 그는 식물 하나를 따서 먹었고 타조도 와서 그를 더 빨리 데려다 주었다. 카나타가 해독제를 가져온 덕분에 모두가 살았다. 그들은 나중에 그렇게 아름답게 노래하는 사람은 처음이라며 유나의 노래를 칭찬했다. 카나타는 유나가 유명 가수 코라의 딸이라고 밝혔다. 보니 정말 닮았다. 그들은 유나에게 힘내라고 말했고 그녀는 이제부터 변하기로 결심했다. 모두가 매우 믿음직스러워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돕기로 했다. 그 후 일행은 그 독나무를 확인하러 갔다가 그 나무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5일 동안 식량을 모은 후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났다. 감수성이 풍부한 몇몇은 타조들과 작별하며 펑펑 울었다. 그날 밤 유나는 루카에게 머리를 짧게 잘라달라고 부탁했다. 집에 있는 아리에스의 어머니는 매일 그녀에게서 오는 새로운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구명이 실종된 지 40일이 지났다. 학부모회는 회의를 열었고 모두 아오바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다. 아리에스의 어머니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약 아리에스 일행이 맥파의 바다에서 죽었다면 왜 떠다니는 짐이 하나도 없냐는 것이었다. 모두 우주에서 길을 잃었을 가능성도 있었다. 하지만 우주 수색 비용은 매우 비쌌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루카의 아버지는 상원 의원이라 그에게 정부에 요청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방법도 소용없었다. 그 상원 의원은 현재 어떤 연구에 DNA를 기증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동안 카나타 일행은 세 번째 행성에 도착했다. 이곳은 그야말로 천국 같은 곳이었다. 바다 한가운데에 열대섬이 있었다. 이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었고 잭과 카나타는 루카가 만든 작살로 물고기를 잡았다. 루카가 만든 활 덕분에 울가가 사냥해온 새도 있었고 과일도 풍부했다. 키토리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아무런 위험도 없는 유일한 행성이었기 때문이다.
그 후 키토리는 아리에스와 유나를 찾으러 갔다가 둘이 수영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매력적인 모습을 보고 키토리는 아리에스에게 카나타를 유혹해보라고 부추겼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다 같이 식사할 때 모두가 이곳이 암수가 필요 없이 자가 복제를 할 수 있는 진화의 정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날 밤 여자애들은 모여서 아리에스가 카나타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놀렸다. 키토리는 그녀에게 빨리 고백하라고 조언했다. 그렇지 않으면 돌아갔을 때 그가 유명해져서 다른 여자에게 빼앗길 거라고 했다. 그들은 키토리가 잭을 좋아하는 것도 알았지만 그녀는 그냥 소꿉친구라고 변명했다. 그들은 아리에스를 카나타에게 보냈다. 그녀는 카나타에게 여자친구가 있냐고 물었지만 그는 너무 둔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헛소리를 했다. 그 때문에 아리에스는 화가 나서 가버렸다. 키토리도 카나타의 멍청함에 화가 나 그의 코에 칫솔을 꽂았다. 다음 날 아침 울가는 사냥을 가서 몇 마리 더 잡아왔다. 루카가 와서 울가에게 같이 낚시하러 가자고 했다. 샤를스는 루카가 유일하게 울가와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 울가는 겉으로는 루카가 귀찮다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은 루카와만 친해질 수 있었다. 루카는 울가의 아버지가 교감이라는 사실에 놀랐고 울가는 루카의 성을 듣고 그의 아버지가 상원 의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울가는 이 상원 의원에게 원한이 있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떠나기 전 마지막 식사를 위해 일행이 모였을 때 루카는 이 풍경을 기념으로 남기기 위해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다. 이곳이 이번 여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될 테니까 갑자기 배로 돌아갈 짐을 챙기며 배신자를 잊으려던 그때 울가가 갑자기 총을 꺼내 루카의 머리에 겨눴다. 이 행동으로 울가는 배신자라는 의심을 가장 많이 받게 되었다. 그는 총을 위로 쏘아 진짜 총이라는 것을 증명했다. 모두 그가 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배신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배신자가 아니었고 단지 개인적인 이유로 이런 일을 벌인 것이었다. 그가 증오하는 사람은 루카의 아버지였다. 그에게는 5살 많은 형이 있었다. 그의 형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았지만 그는 냉대받았다. 그때부터 그는 혼자 지내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다. 하지만 형은 그와 가까운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의 형은 루카의 아버지를 조사하다가 갑자기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그의 형이 자살했다고 했지만 동생의 생일 선물을 막 사고 나서 죽음을 택할 형이 어디 있겠는가? 그의 형은 분명 루카의 아버지에게 제거당한 것이다. 증거가 있었다면 그는 오래전에 폭로했을 것이다. 그는 루카의 아버지에게 복수하기 위해 사격 연습을 했고 우연히도 이번 여행에서 총을 얻게 되었다. 그는 루카만 처리하면 그 남자는 후계자를 잃게 될 거라고 했다. 하지만 루카는 자신이 죽어도 아버지는 슬퍼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왜냐하면 자신은 후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셔츠를 벗어 증명했다. 모두 루카가 여자라는 사실에 놀랐지만 사실 그것도 아니었다. 루카는 남녀 양성을 모두 가진 인터섹스였다. 그는 후계자로 입양되었지만 남동생이 태어난 후부터는 집안에서 겉돌게 되었어. 카나타는 이곳에 모두가 부모님과 문제가 있다는 사실에 놀라며 분명 어떤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했다. 울가는 부모가 자식을 미워할 리 없다고 말했지만 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자신의 생각이 사실임을 깨달았다. 카나타는 이제 모두가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에게 미움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루카는 만약 그 일이 자기 아버지를 슬프게 할 수 있다면 울가에게 총을 맞아도 만족한다고 했다. 복수할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했던 울가는 분노하며 소리쳤다. 그때 갑자기 카나타가 모두에게 당장 배로 올라오라고 외쳤다. 쓰나미가 오고 있었다. 모두 배에 올랐지만 아리에스는 루카를 구하려다 미처 타지 못했다. 둘 다 파도에 휩쓸려 갔고 잭은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 배를 수면 가까이 유지해야 했다. 루카는 나무를 붙잡고 아리에스를 붙잡았지만 그는 루카가 버티지 못할 것 같아 말하고 아리에스를 끌어올렸다. 이 낙원 같은 행성을 떠났다. 자기 아버지가 아리에스의 형을 죽였다면 자신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잭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정치인이 뇌물을 받는 것은 흔한 일인데 루카의 아버지가 아리에스의 형을 살해했다는 것은 그의 형이 더 큰 비밀을 알아냈다는 증거라고 했다. 아리에스는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돌아가면 기자가 될 것이며 지금은 돌아가기 위해 그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리에스는 카나타에게 총을 돌려줬지만 그는 아리에스가 가장 잘 다루기 때문에 계속 쓰라고 했다. 아리에스는 카나타에게서 자신의 형의 모습을 보았기에 그를 믿기로 했다. 이번 일로 배에 탄 모두는 더욱 친해졌다. 아리에스는 모두와 더 잘 어울리게 되었고 루카는 여전히 남자아이로 여겨졌지만 가끔은 여자아이들과 친구처럼 지냈다. 그리고 루카는 자신이 반은 여자라는 점을 이용해 아리에스가 시비를 걸 때마다 그를 놀려댔다. 그 후 아리에스와 샤를이 함께 음식을 만들었다. 그녀는 손을 살짝 베었고 샤를이 돌봐주었다. 키토리는 샤를을 아리에스와 엮어서 카나타를 질투하게 만들려 했지만 그는 너무 둔했다. 아리에스도 생물학 수업을 들었는데 그녀는 갑자기 그 수업에서 샤를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완벽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전에 샤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모두가 샤를이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의심하자 그는 자신도 전학생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하지만 아리에스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의심했다. 그가 자신들을 제거하기 위해 보내졌다고 의심했다. 아무도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기에 이제는 숨길 수도 없었다. 샤를은 왕족의 후손이었다.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그의 나라는 왕정이 유지되는 유일한 곳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그곳에 삶이 매우 단순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이 제한되어 있었기에 그곳의 기술은 여전히 중세시대처럼 낙후되어 있었고 그곳은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침입하거나 탈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샤를은 귀족이었고 한 여자친구를 알고 있었는데 그녀는 평민이었다. 그럼에도 둘은 종종 몰래 함께 놀러 다녔지만 한 번은 그가 친구를 귀족구역으로 데려가 놀다가 운 나쁘게 경비병에게 발각되었다. 그 여자친구는 탈출하려고 경비병에 손을 물었다가 높은 성벽 아래로 던져졌다. 다행히 그 친구는 살아남았고 샤를은 벌을 받았고 그의 친구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깨어나지 못했다. 얼마 후 그 소녀의 가족은 떠났고 샤를은 그 일 때문에 그곳을 떠나 새로운 삶에 적응해야 했다.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에게 감히 말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야기를 들은 모두는 눈물을 흘리며 그를 오해한 것을 미안해했다. 샤를도 마음속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털어놓을 수 있어서 기뻤고 자신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아직 복잡했지만 모두는 여전히 단결하여 다음 행성으로의 여정을 계속했다. 그 후 일행은 다음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이 행성은 자전하지 않아서 행성의 한쪽 면은 치명적인 더위와 물이 없었고 다른 쪽 면은 어둠과 치명적인 추위뿐이었다. 따라서 그들이 발을 디딜 수 있는 유일한 곳은 행성의 중간 부분이었다. 일행은 출발했다. 그리고 이 중간 부분에는 생물들이 잘 살고 있고 식물도 적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조금 가다 보니 위험한 것이 나타났다. 우주선이 거대한 나무에 붙잡혔다. 잭은 온 힘을 다해 배를 회전시켜 그 나무를 끊어냈지만 얼마 가지 못해 우주선에 문제가 생겨 조종이 불안정해졌다. 잭은 최선을 다해 우주선을 하강시켰다. 하지만 배가 충돌한 탓에 착륙은 순조롭지 못했다. 좋은 소식은 배가 무사하고 사람들도 괜찮다는 것이었다. 나쁜 소식은 우주선의 조종 장치가 심하게 손상되었다는 것이었다. 점검 후 잭은 우주선이 날 수는 있지만 이 행성 안에서만 가능하고 우주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수리할 도구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곳에 갇히게 될 것이 거의 확실했다. 모두가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울가는 카나타가 기운을 내서 모두를 격려해 주길 바랐다. 전처럼 노력하라고 했다. 카나타는 정신을 차리고 모두에게 식량을 구하러 가자고 그 다음 일은 나중에 생각하자고 했다. 5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이 잭의 인소라에 식량을 구하러 갔다. 모두가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지만 울가는 여전히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갑자기 푸니시아가 저쪽 어두운 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동안 키토리는 여전히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잭은 그녀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하나는 모두와 함께 사는 것,
다른 하나는 배에 있는 유일한 동면장치를 사용해 누군가 이곳을 발견할 때까지 잠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건 영원히 혼자가 된다는 뜻이었기에 키토리는 모두와 함께 사는 편이 낫다고 받아들였다. 그때 갑자기 잭이 연락해왔다. 그는 모두에게 모여서 뭔가를 보라고 했다. 그들이 함께 가서 보니 카나타는 그곳에 또 다른 아스트라오가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하지만 이 배는 낡아 있었다. 잭 카나타 아리에스가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전기는 아직 들어왔고 배의 구조는 아스트라오와 똑같았다. 하지만 배는 확실히 더 이상 날 수 없는 상태였다. 갑자기 세 사람은 구조 요청 메시지를 발견했고 이 배에 아직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세 사람은 동면장치로 가서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사람은 12년 동안 잠들어 있었고 카나타는 이 사람을 깨우기로 결심했다. 그 사람을 깨워 구출한 후 카나타는 그녀를 자신들의 배로 데려왔다. 그녀는 자신이 구조되어 지구로 돌아온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우주비행사 폴리나라고 소개했다. 그녀와 동료들은 새로운 생명체가 사는 행성을 찾는 임무였지만 사고를 당해 이곳에 불시착했다. 동료들은 떠났고 돌아오지 않아서 그녀는 동면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다. 폴리나는 이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일행은 우주선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알렸고 그 소식에 그녀는 충격을 받아 기절했다. 하지만 갑자기 아리에스가 IQ 200의 천재인 잭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들의 아스트라호는 원자로와 조종장치만 고장났지만 저쪽 배는 그 부품들이 온전하다고 말했다. 그러니 분리해서 교체하기만 하면 우주선이 다시 출발할 수 있을 것이었다. 잭은 완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 우주선은 세 부분으로 분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해체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폴리나의 우주선을 이곳으로 가져왔다. 하루 만에 연결 작업이 완료되었다. 폴리나는 유나에게 지금이 몇 년도인지 물었고 고작 12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상하게도 그녀는 왜 그렇게 놀랐는지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며칠 후 카나타는 우주선이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샤를도 일어나 식량 문제에 대해 말했다. 이 행성에서는 동물과 식물을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겉은 식물이지만 속은 동물처럼 내장이 있었기 때문에 잡기만 하면 영양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잡는 방법도 꽤 쉬웠는데 천으로 덮어 광합성을 막기만 하면 움직이지 않게 된다고 했다. 키토리와 잭은 짝을 이뤄 식량을 구하러 갔다. 둘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키토리는 무심코 잭의 아내가 되고 싶다는 꿈을 말했다. 하지만 그는 놀라지 않았다. 어렸을 때 둘이 비슷한 약속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잭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때는 둘 다 어린아이였을 뿐인데도 말이다. 일행은 채집을 마친 후 출발하기로 결정했지만 카나타는 폴리나의 동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하러 가기로 동의했다. 그들은 폴리나가 기억하는 장소에 착륙하여 그들의 예전 차량과 몇몇 사람들의 이름표를 발견했다. 폴리나는 땅속에 위험이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에게 도망치라고 외쳤다. 몇몇 식물들이 땅에서 솟아올랐고 그중 하나가 이름표를 쥐고 있었다. 카나타는 폴리나를 위해 그것을 되찾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모두에게 그녀를 배로 데려가라고 했다. 경험이 풍부한 카나타는 멋지게 도약하여 이름표를 되찾아왔다. 그 후 일행은 이곳에서 11일을 보낸 후 공식적으로 이 행성을 떠났다. 카나타는 폴리나를 위한 환영 파티를 열고 싶어 했지만 키토리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폴리나에게 수혈하기 위해 모두의 혈액을 검사했을 때 그녀는 자신과 푸니시아가 같은 혈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푸니시아가 친동생인지 확신할 수 없어서 그날 밤 잭이 그녀를 대신해 컴퓨터로 검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잭은 실험을 통해 충격적인 비밀을 발견했다. 그는 카나타에게 푸니시아와 키토리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먼저 알렸다. 다음 날 아침 카나타와 잭은 모두를 모았다. 두 사람은 키토리와 푸니시아가 이상할 정도로 동일한 DNA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카나타는 생각했다. 어쩌면 후니는 퀴터의 복제품이고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가 복제품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바로 그들의 부모에게서 복제된. 잭은 반대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기억 이식을 연구하고 있었기에 그들이 기억을 옮기려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기억을 옮겨 젊어지려는 것이다. 한편 지구에서는 일행의 의심이 맞았다. 이 계획에는 잭의 아버지, 카나타의 아버지, 아리에스의 아버지, 루카와 키트리의 어머니가 참여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복제품을 만들었지만 국가가 갑자기 어떤 법률을 공포해 DNA 검사를 의무화하자 복제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해 일행을 우주로 보낸 것이다. 그리고 제거하려 했다. 잭도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 아리에스는 자신과 엄마가 서로 무척 사랑했지만 그래도 확신할 수는 없다고 했다. 최악의 경우 아리에스가 친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모두가 무력감에 괴로워했지만 카나타는 반드시 돌아가서 이 계획을 세상에 폭로하고 원본인 부모들을 체포시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래야만 비로소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며칠 후 일행은 평정을 되찾았고 카나타는 확실히 하기 위해 한 명씩 찾아가 안부를 물었다. 진실을 알고 충격에 빠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몇몇은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다. 아리에스는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폭로하고 감옥에 보내기 위해 기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아리에스는 여전히 자신의 엄마를 받아들였다. 자신이 복제품이든 친딸이든 엄마는 자신에게 사랑받는 느낌을 준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편 잭과 키트리는 서로 마음을 터놓았고 두 사람은 모두에게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이 결혼하겠다고 일행은 시끄럽게 환호했다. 아리에스가 누가 먼저 고백했냐고 묻자 잭은 자신이라고 했다. 오래전부터 키트리를 좋아했고 그녀가 아주 귀엽다고 생각했다. 일행은 흥분하다가 잭이 너무 위험하다며 두려워하기 시작했다. 일행은 이번 일을 축하하기로 했다. 며칠 후 망원경이 수리되어 그들은 고향 행성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고향 행성을 폴리나가 밖으로 나와보고는 지구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눈물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녀는 지구가 너무 낯설다고 했다. 하지만 일행은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의 고향 행성은 지구가 아니라 아스트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리에 앉아 몇 가지를 알아보기로 했다. 카나타는 폴리나가 외계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잭은 헛소리라고 했다. 모두 같은 인간이고 같은 언어를 쓰기 때문이다. 아리에스도 폴리나가 말하는 나라들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 알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폴리나가 과거 시대의 사람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역사를 살펴보니 비슷한 점이 꽤 많아서 방금 내린 결론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갑자기 아리에스가 폴리나가 아는 역사와 다른 점을 발견했다. 그녀는 맙소사라고 외쳤지만 카나타는 신이 뭐냐고 되물었다. 폴리나는 그들의 세계에는 종교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폴리나는 일행에게 역사를 전부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과거 인류는 전쟁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영구평화조약을 맺고 지금까지 발전해왔다. 폴리나도 자신의 시대에 대해 이야기했다. 약 100년 전 지구가 소행성과 충돌할 것으로 예측되어 인류는 새로운 행성을 찾아 이주를 시작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하지만 전원 이주는 불가능했기에 인류는 인공 웜홀을 만들어 모두를 이동시켰다. 일행을 처음 행성으로 데려온 흰 구체는 웜홀이었고 그렇다면 그들이 처음 본 얼음 행성은 사실 과거의 지구였던 것이다. 그리고 인류는 새로운 행성인 아스트라로 완전히 이주했다. 잭은 여전히 연대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론상 이주는 불과 100년 전에 일어났는데 어떻게 역사까지 다룰 수 있냐는 것이다. 아리에스는 여기서 논쟁을 멈추고 돌아가서 진실을 찾자고 제안했다. 모두 동의하고 마지막 행성으로 향했다. 마지막 행성에 발을 디뎠다. 배에 남기로 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조금 마음을 열었지만 이내 부끄러워져 헤어졌다. 카나타가 무언가 더 찾으러 달려가다가 웜홀을 다시 마주치고는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는 한 동굴로 뛰어들어가 그곳에서 아리에스와 재회했지만 웜홀도 사라졌다. 다음날 카나타는 샤를과 잭에게 자신이 공격받았으며 용의자가 아리에스라고 알렸다. 그들은 아리에스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결정했다. 아리에스가 누군가를 제거하도록 유인하고 그녀가 손을 쓰는 순간 카나타와 잭이 뛰쳐나와 막는 것이다. 두 사람은 다시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샤를은 계획대로 아리에스가 손을 쓰길 기다렸지만 갑자기 카나타가 계획을 취소하라고 연락했다. 푸니가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이다. 샤를이 상황 파악을 하기도 전에 아리에스가 그에게 총을 겨눴다.
워몰이 활성화되고 카나타가 달려들어 샤르를 제압했다. 워몰을 조종한 사람이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샤르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모두가 이 계획에 참여했다. 그가 붙잡힌 이유는 첫 번째 행성에서 배신자가 가장 마지막에 빨려 들어갔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기억해낸 사람은 아리에스였다. 샤를은 사실 그때 모두를 제거했어야 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일행이 이 우주선을 만난 것은 너무나 운이 좋았다. 통신 장비를 망가뜨린 사람도 샤를이었고 정말로 그는 부모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 이 임무를 맡았다. 샤를은 복제품이지만 다른 점은 그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샤를은 자신이 원래 왕의 대역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했다. 오래전부터 그는 자신의 정체를 깨달았지만 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왕에게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계획이 위험에 처하자 왕은 그에게 다른 복제품들을 모두 제거하라고 강요했다. 카나타는 샤를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며 일행을 많이 도와줬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만약 샤를이 나쁜 사람이었다면 이전 2번의 기회에서 그들을 제거했을 것이다. 샤를은 카나타가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를 제거하려 할 때 주저하지 않았다. 그가 망설인 이유는 아리에스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샤를이 놓쳐버린 옛 친구의 복제품이었기 때문이다. 그 친구는 평민이 아니라 공주였다. 하지만 그녀는 복제품을 만드는 비인간적인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아리에스와 한 시녀를 도망치게 할 계획을 세웠다. 그 시녀가 바로 아리에스의 현재 어머니다. 왕은 그 사실을 알고 새로운 복제품을 만들려 했지만 그녀는 계속 거부했다. 그녀는 샤를이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두 사람이 숲속을 산책하던 중 공주가 누군가에 의해 절벽 아래로 떠밀려 떨어졌다. 샤를은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갇혔지만 여행 일주일 전에 풀려나 이 임무를 받았다. 그는 아리에스를 보고 매우 기뻤기에 그녀를 왕에게 데려다주고 모든 것을 바친 후 편안히 자신의 최후를 맞이하려 했다. 카나타는 분노하며 샤를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모두가 샤를에게 스스로 족쇄를 풀라고 말했다. 여행 내내 샤를이 가장 즐거워 보였던 것은 그가 자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더는 누구의 말도 들을 필요 없이 자신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위해 살라고. 샤를은 모두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죄책감이 너무 커서 2번째 리모컨을 꺼냈다. 카나타는 샤를이 죽으려 한다는 것을 알고 목숨을 걸고 반대편으로 달려갔다. 그는 이제 무중력 신발이 있었기에 워몰을 뛰어넘어 그것을 끄려 했다. 그가 손을 뻗어 막다가 빨려 들어갈 뻔하자 샤를은 걱정되어 워몰을 껐다. 하지만 카나타의 한쪽 팔이 워몰에 잘려나가 일행은 급히 달려가 지어려야 했다. 샤를은 진심으로 후회하며 카나타에게 계속 사과했다. 하지만 그도 탓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면 샤를이 보답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 후 일행은 배로 돌아갔다. 키트리가 카나타를 수술했고 그녀는 마취제 없이도 버티는 그에게 감탄했다. 샤를은 여전히 자책하며 잭에게 자신을 가둬달라고 그리고 돌아가면 경찰에 넘겨달라고 했다. 카나타는 쉬지 않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샤를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샤를이 자신을 위해 살기를 바랐다. 배에서 용서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카나타는 남은 왼손으로 한 명씩 다 때려 눕히겠다고 했다. 대장이 그렇게 말하니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카나타는 이제야 다시 통증을 느꼈고 샤를의 이야기는 나중에 마저 하기로 했다. 잭은 내일 일행이 다시 식량을 찾으러 가고 카나타는 푹 쉬라고 했다. 그들은 이곳에 7일 동안 머물렀다. 식량과 기후 모두 살기에 아주 좋아서 카나타가 회복되기만 기다리면 출발할 것이다. 아리에스는 이번 여행을 정말 즐거워했다. 120일째 되던 날 일행은 충분한 물자를 모았고 카나타도 회복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카나타는 모두가 이곳을 탐사하며 즐거워하는 동안 자신만 배에 있어야 해서 소외된 기분이었다. 이제 일행은 돌아갔을 때의 대책을 생각해야 했고 샤를도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했다.
과거 인류가 지구에 살았고 이주가 있었다는 것. 그들이 이주하는 데 사용한 수단은 바로 웜홀을 통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부터가 빠진 부분이다. 이주에 대한 정보 부족은 사람들을 혼란과 불안에 빠뜨렸고 새로운 세계로 온 지 2달 만에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발발했다. 하지만 인류의 절반이 학살당했기에 너무나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평화가 찾아왔다. 그리고 그 후 4년 뒤 이주에 성공하자 지구는 공식적으로 사라졌고 인류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웜홀을 버렸다. 만약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면 모든 연구가 파기되었지만 샬스 왕가만이 몰래 하나를 간직했다. 이주에 대한 정보는 숨겨졌고 정부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가짜 역사를 만들었다. 아리에스는 10년도 안 돼서 이런 문명을 건설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너무 황당하다고 생각했다. 잭은 정부가 100년 전에 이미 건설을 마쳤지만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후세에 알리는 것을 금지했다는 걸 깨달았다. 리나는 이로써 자신이 12년이 아닌 112년 동안 잠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100살이 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거짓말이라. 누구도 탓할 순 없었지만 카나타 일행은 사람들이 진실된 역사를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모든 것을 밝히기로 했다. 아스트라로 돌아가기 전에 말이다. 아리에스는 오빠와 함께 조사했던 장교를 알기에 그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주소를 몰라서 아리에스의 어머니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했다. 정부에게 발각되어 제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139일째 일행은 마침내 고향 행성 앞에 도착했다. 그들은 이곳에 잠시 멈춰 아리에스가 메시지와 함께 항해 일지를 어머니에게 보냈다. 며칠을 기다리자 몇 척의 우주선이 접근해왔다. 그 무렵 왕과 공주를 암살하려던 자는 아리에스가 연락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그는 세상의 비밀이 곧 밝혀질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것은 세상이 더 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다. 아스트라오로 돌아오자 다른 우주선들이 연락해왔다. 그들의 원본이 체포되었으며 귀환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모두가 기뻐했다. 일행은 다시 모여 여행의 추억을 되새겼다. 승무원의 절반은 카나타에게 목숨을 구한 것을 깊이 기억했다. 일행은 마침내 사랑하는 고향에 착륙했다. 원본들은 정말로 체포되었고 기자들은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아스트라오는 이전 시대의 물건이라 박물관에서 사들여 전시되었다. 진실 공개 문제를 협상하기 위해 정부에 불려갔지만 카나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공개하겠다고 고집했다. 당연히 국민들이 봉기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일도 시간이 지나며 점차 잠잠해졌다. 얼마 후 카나타는 여행에 관한 책을 썼고 키토리는 의사가 아닌 모델이 되었다. 샬스는 왕국의 새로운 왕이 되었고 그는 웜홀의 비밀을 공표하고 성벽을 허물었다. 일행은 모두 졸업했고 7년의 세월이 흘렀다. 울가는 이제 진짜 기자가 되었다. 그는 형이 루카의 아버지에게 살해당했는지 확인하러 샬스를 찾아갔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후니시아는 이제 대학 강사가 되었고 푸니도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아리에스가 후니시아를 데리러 왔다. 인터뷰 때문이었다. 그동안 여자아이들은 유나를 찾아갔다. 그녀는 이제 유명한 가수가 되어 만나기도 어려웠다. 루카가 잭과 카나타에 대해 묻자 둘 다 우주 탐사를 위해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키토리와 잭은 결혼했다. 카나타와 아리에스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직 모두에게 알리지는 않았다. 샬스는 왕이 된 후 이전 공주와 결혼했기에 아리에스는 샬스의 딸이고 카나타는 그의 사위인 셈이었다. 소녀들은 유나의 공연을 본 후 다 함께 축하하러 갔다. 카나타와 잭은 돈을 모아 예전에 아스트라오를 다시 사서 모험을 떠나기로 했다. 카나타는 7년 만에 정말로 우주선을 손에 넣었다. 그는 사크가 의수를 만들어줬고 두 사람이 떠나려던 참에 찰스도 합류했어. 찰스가 예전에 약속했었거든. 팔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기에 국정을 내팽개치더라도 꼭 함께해야 했다. 그들은 행성, 맥파로 돌아가 웜홀을 설치하고 점차 다른 행성으로 나아가 행성들을 길로 연결할 계획이었다. 일행은 모든 멤버의 염원을 안고 공식적으로 출발했다. 이것으로 애니메이션은 막을 내린다.